경상남도 통영의 한 작은 마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평소처럼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학교에도 도착하지 못했고 집에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수사팀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인터뷰를 확인하게 되죠. 오늘은 2012년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통영 초등학생 실종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7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중촌마을. 초등학교 4학년이던 10살 한아름 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한 양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5분 거리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이후 한 양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가족과 연락이 닿지도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일 가능성도 고려됐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가족들은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하며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7월 18일, 경찰은 한 양의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변 하수구를 수색하던 중 한 양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기기는 실종 당일인 7월 16일 오전 7시 56분경 전원이 꺼진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는 아이가 실종된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고, 경찰은 이어서 바로 CCTV 분석에 착수합니다. 특히 한 양이 버스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주변 영상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 양이 해당 시간대 버스에 탑승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아이가 버스를 타지 못했다면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이나 정류장 인근에서 무언가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7월 19일부터 공개 수사와 실종 아동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단이 배포됐고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죠. 수사가 계속되던 가운데 한 남자가 언론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45세 김점덕이었습니다. 당시 MBC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한 그는 자신이 한아름 양을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속 김점덕은 평범한 주민이자 목격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이를 본 뒤 자신의 일을 하러 갔다고 설명했고, 경찰은 그를 목격자 정도로만 분류를 해뒀죠. 당시만 해도 누구도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과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점덕의 행동이 수사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나자 그가 갑자기 모습을 감춘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실종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잠적한 그의 행동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경찰은 김점덕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경 통영 스포츠파크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김점덕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는 등교하던 한아름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죠. 또한 범행 이후 시신을 야산에 묻은 것까지 모두 진술하게 됩니다. 경찰은 김점덕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 한아름 양은 집에서 약 10km 떨어진 통영시 안평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가족과 주민들은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사건은 안타까운 결말로 끝나고 말았죠. 범인이 피해자와 전혀 접점이 없는 외부인이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살던 이웃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언론 인터뷰에 직접 등장했던 인물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점덕의 과거 범죄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그는 2005년에도 60대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성범죄 우범죄로 분류돼 정기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혹시 또 다른 미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추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점덕의 가족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베트남 출신 배우자가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수사 결과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에서는 배우자가 남편의 범죄 전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결혼 과정에서 범죄 전력을 보다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로도 이어졌죠. 범행이 드러난 뒤 김점덕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사건을 무겁게 바라봤죠. 2012년 10월 18일 1심 재판부는 김점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점덕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무기징역을 유지했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량 자체가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된 법률 적용 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 때문에 사건은 한 차례 다시 심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원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13년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김점덕은 아직까지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결국 김점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로 돌아오기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끝났고 재판도 끝났습니다. 범인은 검거됐고 형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순히 판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말했던 사람이 결국 범인으로 밝혀졌다는 사실, 그리고 평범한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던 한 아이가 끝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낯선 위험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위험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통영 초등학생 실종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